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아는 것입니다. 대충 뉴스의 재수없고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2015년 개봉한 홍상수 감독의 영화 제목이기도 하죠. 당시 홍상수 감독은 배우 김민희 씨와의 관계로 인해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켰었고, 이 영화가 홍상수 감독의 김민희 씨에 대한 마음 아니냐는 그런 식의 언론 보도들이 줄을 이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땐 학교 안에서 선생님들이 담배를 피우는 일은 흔한 풍경이었습니다. 중고등학교 교무실은 학생들에겐 이른바 너구리 소굴이라고 불리기도 했었죠. 또 선생님이 학생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면서 예쁘다 등의 이야기를 하시면 그건 칭찬이자 선생님들의 관심 표시로 여겨졌습니다. 또 이건 어떤가요? 직원이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올바른 직원의 마음가짐은 회사는 나와 내 가족의 밥을 먹여주는 고마운 곳이고 사장님은 나에게 늘 은인과도 같은 존재로 여기는 것 말이죠. 그때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만일 어떤 선생님이 학교 교실에서 혹은 교무실에서 담배를 피운다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될 것입니다. 만일 어떤 선생님이 예쁘다며 학생이 주요 신체 부위를 만진다면 이 역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사회적 비난을 받으며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직장인들은 어떤가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많은 직장인들은 자신의 삶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일을 하고 있지 사장님의 은덕에 감사함을 느끼며 회사의 이익을 위해 나의 희생을 강요받으면서 일하고 있진 않습니다. 생각이 그때에 머무른 사람들의 경우 이런 바뀐 환경에 대해 이렇게들 말하곤 합니다. 세상 무서워졌네. 옛날이 좋았어. 요샌 사람 사는 맛이 안 나. 그런데 여기서 세상은 그리고 사는 맛은 과연 누구의 것이었을까요? 우리 모두의 사는 맛이었을까요? 아니면 그걸 누리는 자들만의 맛이었을까요? 세상은 이미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변한다는 건 당연한 세상의 이치입니다. 오늘 맞는 게 내일은 틀릴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 한 가지. 학교에서 담배를 피우고 제자들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고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자신만의 부를 챙기는 행위들, 이런 것들은 그때도 맞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만 그게 맞다라고 사실을 왜곡하면서 우리들을 속여왔던 건 아닐까요? 오늘의 재수없고 브리핑이었습니다. 빅데이터로 완성한 가장 완벽한 수능 영단어 수빅복화. 수능 출제 횟수를 확실하게 보여드립니다. 관련 파생어를 완벽하게 정리했고요. 어려운 한자어에 대한 친절한 뜻풀이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부턴 수능에 꼭 나올 단어만 외워주세요. 아빠 책 이름이 뭐였지? 수빅복화. 아빠 책 좀 꼭 사주세요. 안녕하세요. IT 시대에 온라인에서 여러분들의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해드리는 홈페이지 전문업체 유어웹 대표 황용재입니다. 저희 유어웹은
아이언맨의 자비스처럼 고객님이 상상하고 계신 그 어떤 것도 인터넷이나 모바일에서 구현해 드릴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매출 성장에 기여하는 비즈니스 파트너, 고객님의 성공이 곧 요앱의 성공입니다. 그리고 그 성공들이 모여 우리 사회가 더불어 따뜻해질 수 있도록 언제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검색창에 요앱을 검색해보세요. 신뢰와 의리로 똘똘 뭉친 온라인 비즈니스 파트너 요앱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전화 1661-2043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머슴에게 보고받습니다. 박정현의 머슴 읽기. 대전광역시의회 박정현 의원이 대전 지역의 현안과 의정 활동에 대해 청취자분들께 보고합니다. 지금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오늘도 변함없이 청취자 여러분들께 우리 지역의 소식을 전해주시는 고마운 분이십니다. 중도일보 임병환 기자 나오셨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재석구 브리핑에서는 그때는 네. 맞고 지금은 틀리다. 그 홍상수 감독의 작품이었었죠. 얼마 전에 뭐 그 배우 김민희 씨하고의 어떤 그런 네. 관계 때문에 논란이 좀 있었었던 그 영화의 제목에서 이제 아이템을 차용한 것 같은데요. 그 임병환 기자님께서는 혹시 옛날에는 맞았는데 지금은 틀렸다 뭐 이런 기억들이 좀 있으신가요? 저는 뭐 당장 뭐 생각나는 거는 저는 지난 주말에 그 극장에서 택시 운전기사, 택시 운전사라는 네네. 영화를 재미있게 보고 왔는데 저도 지금 지역신문 기자이다 보니까 만약 이제 지역에서 어떤 일이 났을 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런 거 항상 고민하거든요. 네. 1980년 광주에서처럼 이게 문제 있는 걸 알면서도 이거를 문제 없는 것처럼 여길 수 있도록 기사를 쓰는 사안, 그 당시의 일. 그 당시에 어떤 많은 기자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 놓여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게 전국적인 신문에 다, 방송이면 다 광주에서 빨갱이들이 폭동이 모여있다든지 났다고 뭐 하고 그렇죠. 네. 이런 식의 어떤 공공연한 이 방송을 했던 거는 그 당시 분위기가 그렇게 잡혀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런 게 또 지금 시대에는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방송이나 신문이 거짓말했다는 게 들통이 나는 어떤 이런 일. 사실 그때도 맞지 않았지만 이거 맞은 것처럼 얘기했었지만 결국에는 다 정상화돼서 지금 그 당시의 진실을 얘기할 수 있는 이제 와서 뭐 이런 것들 좀 느끼고 있죠. 이게 예전에 이렇게 맞다라고 그 왜곡시켜서 교육받았던 뭐 저도 그런 세대 중에 하나였으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광주 사태라고 배웠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그리고 4.19 의거, 5.16 혁명, 그리고 광주 사태 이런 용어를 배웠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용어가 정리가 얼추 됐지만은 아직도 이제 그걸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상당수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당시 그 보안사가 그 사회부장, 언론사 사회부장들을 모아서 헬기로 광주를 다녀온 적도 있었다고 하죠. 그 당시 언론사 사회부장들도 광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진실에 대해서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보안사가 동원한 헬기를 타고 현장을 둘러본 후에 나온 기사는 다 다시 그 빨갱이라든지 폭동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토요일날 밤에 KBS 다큐멘터리도 KBS 스페셜에서 그 광주 사태 자신들의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했었는지를 얘기하면서 공영방송으로서 큰 잘못을 했다라는 자기 비판을 하더라고요. 뭐 그게 뭐 비단 KBS 문제뿐만 아니라 저희 지역 언론도 새겨 들어야 될 얘기겠죠. 그 요즘 그리고 어린 친구들은 역사의식이 조금 더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들도 간혹 하잖아요. 물론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 그 동상 세우는 관련해가지고 또 열심히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지만은 제가 며칠 전에 겪은 일인데요. 학생들한테 5.16이 뭐야라고 물어보니까 5.16 민주화 운동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학창 시절에 연도 외우고 막 이름 외우고 이런 거 스트레스였잖아요. 그렇게 배우니까 또 그렇죠. 그런 현상이 빚어지는 게 아닌가. 날짜도 비슷하니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암기식 교육의 해단이죠. 그래요, 네. 옛날에는 맞았고 지금은 틀렸다. 그리고 지금이 맞는 게 또 나중에 틀릴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좀 더 폭넓은 사고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네, 먼저 살충제 논란과 관련해서인데요. 살충제 계란에 대한 논란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 사이 대전과 충남 양계농장에서 추가로 피프로닐과 비펜트린이 검출됐습니다. 대전 유성의 한 농장에선 액톡사놀이 검출돼 발기한 7,000개를 폐기했고 충남에선 홍성 3곳, 천안 아산 각각 2곳, 논산 1곳에서 검출됐는데요. 농가 보관 중인 달걀 3만 개와 유통된 3만 개 모두 폐기했습니다. 이거 폐기하는 것도 장난이 아닐 것 같아요. 뭐 우리가 달걀 썩는 냄새 뭐 이런 것도 되게 역하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농장에서 생산된 달걀에 난각 코드도 함께 발표됐는데 이 난각 코드가 잘못 발표된 사례가 있다고요. 소비자들이 자신의 집에서 달걀을 직접 이제 이게 그 살충제 달걀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고 이 난각 코드를 조회할 수 있는데 이 난각 번호에 오류가 있다고 하니까 더 혼란스러운 게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농림부는 부적합 달걀이 생산된 농장을 발표하면서 충남 아산의 한 산란계 농장 식별번호를 11무연이라고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이는 11덕연을 잘못 발표한 것이었습니다. 경북 7곡에서 생산된 부적합 달걀 난각 번호도 14해찬으로 발표됐지만 실제로는 14해찬인 것으로 밝혀져 20일 부랴부랴 바로 잡았습니다. 이거 그 세종시 소속의 그 지역구를 둔 이해찬 그 의원이 보면은 이 나라 뭐 관련 있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애써 생산한 그 달걀을 잃게 된 부적합 농장주들에게 있어가지고 독성 물질에 대한 교육도 한 번도 그분들이 받아본 적이 없다 뭐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 연합뉴스 기자가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그래서 달걀 폐기 절차를 밟고 있는 논산의 한 양계 농장을 다녀왔는데요. 그곳에서 58세 관리인은 그동안 듣도 보도 못한 살충제가 나왔다니 참담한 심정을 밝혔습니다. 이곳에서는 산란계 1만 6천 마리를 사육하는데 하루 9천 개의 달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달걀에서 원예용으로 쓰이는 살충제 피리다벤이 검출됐습니다. 관리인 A씨는 일주일 전쯤 축사 블루베리 나무에 응애를 잡기 위해 농약을 뿌린 적이 있는데 그게 닭에 영향을 줬는지 모르겠다. 닭과 계란에 약을 뿌려서 되는지 안 되는지는 농약 겉면의 사용서 설명서를 읽어보고 자체적으로 판단했고 30년 동안 또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농장에서 이런 살충제 달걀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 몰지각한 농장주들아 그 사람 먹는 거에 장난치냐 이렇게 기사가 여론을 몰아갈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주변에 나무들도 많을 테고 그리고 농사 지으면서 농약 종류도 되게 많을 테고 그렇게 농산물에다가 농약을 적법하게 하다 보니까 흘러 들어와서 이런 경우가 생긴 것 같은데 이거는 정말 관리 감독을 하는 기관에서 교육을 많이 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친환경 축산 농가와 일반 축산 농가 현황 조사조차도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살충제 성분이 포함된 진드기 구제약품을 국비로 지원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고 이거 참 총체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마트나 아니면은 시장에 가서 달걀을 살 때 친환경자가 있으면은 그게 더 이제 아무래도 믿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더 비싼 값에 구매를 하죠. 예, 구입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역시 마찬가지 친환경 마크를 준다는 얘기는 정부에서 그거를 이제 인증한다는 거고 인증하기 위해서는 그런 관리 감독 같은 게 혹은 점검이 있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증을 해줬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인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소비자들은 혼란스러워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정부에서 신속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발표를 해서 국민들의 박수를 받았었는데 근데 이제 너무 빨리 발표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주먹구구식으로 오류투성인 그런 발표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 그리고 전수조사 과정이 너무 이제 수박 겉핥기식이 아니었냐 그래서 조사 결과 자체의 신뢰성에 상당한 문제점들이 많다라는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이거는 정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다시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이 살충제 성분을 우리가 인체에
들어왔을 때 한 2주 안에 소변이나 대변으로 배출이 된다, 뭐 이러한 연구 보도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말 그대로 이제 대학교 부설 연구기관에서 발표된 자료이다 보니까 이런 자료 사실 정부에서 공신력 있는 자료로 나와줘야 사실 더 신뢰할 수 있을 텐데 네. 아직 말 그대로 정부에서 이러한 독성 성분이 체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밝혀줬으면 좋겠다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네, 뭐 덧붙여서 지금 기자님 말씀이 대학교의 그 부설 연구소 결과 조사를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보다 확실하게 공식적인 그런 조사를 통한 발표가 있어야 된다. 네. 그렇게 이제 제가 이해를 했고요. 빨리 좀 진정 사태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갑자기 이루어지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는 몰랐던 거. 그러니까 원효 대사의 화쟁사상, 그 해골바가지 물인지 모르고 마실 땐 좋았는데 아침 일어나니까 뭐 그랬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몰랐던 게 참 안타까웠던 것 같고 그래서 역시 아는 것이 힘입니다. 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십시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지난 19일 대전을 찾아 지역 당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안 대표는 한두 달 내로 당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거나 사랑을 다시 회복하지 못하면 내년 지방선거는 해보나 마나일 것이라며 국민의당이 자칫 해체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안 대표는 지방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소멸된 열린우리당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신이 당대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바른정당과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사의 절벽에 서 있는데 연애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는 것과 같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해서는 개헌 때 행정수도 이전을 명시해 국회 이전을 포함 진정한 행정수도를 만든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안 대표는 이어 동구 중앙시장 화재 현장을 방문했고 대전 세종 당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안철수 전 대표는 지난번 대선 패배에 이제 책임을 지고 그리고 또 그 문진용 씨 관련 그 제보 조작 사건 관련해서 책임을 지고 이제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했는데 그러고 얼마 지나잖아 한 20일 정도인가요? 다시 컴백을 선언하고 나온 거예요. 그 명분으로는 국민의당이 이제 없어질 것 같다. 그래서 본인이 모든 거 걸고 그러니까 다음번 대선을 바라볼 생각조차 할 수 없다. 당이 없어지면 안 되니까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부분은 일단 안철수 전 대표가 당대표가 될 확률이 좀 높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죠? 그러니까 지지율에서는 당내에서 경합을 벌일 인물이 사실은 없다고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천정배 후보하고 정동영 후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본인들이 경쟁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좀 이게 뒤통수를 맞았다고 해야 될까? 뭐 지금 굉장히 반발이 좀 심한 것 같고 또 국민의당에서 가장 요즘 핫한 이현주 의원이 갑자기 출마 선언을 해가지고 아무튼 주목을 좀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바른정당과의 연대 관련해가지고 안철수 전 대표가 이런 발언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 절벽에 있는데 연애할 생각이냐. 이거는 다른 방송에서도 굉장히 많이 인터뷰 때 했던 것 같은데 이거를 바꿔 생각해 보면은 절벽에서 이제 그 위기 생사를 넘나드는 절벽을 벗어나면은 그때는 연애를 한번 고민해 보겠다라는 걸로도 해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있고 근데 절벽에서 그렇지. 그 절벽에서 살기 위해서 본인이 출마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벽을 말 그대로 절벽이 아니라 평평한 길로 접어들 수 있도록 절벽을 벗어나려고. 그러니까 바른정당과의 연대의 가능성은 계속 열려 있다라는 생각인 것 같고 안철수 전 대표가 대전 동구를 사랑하시나 봅니다. 대전 오셔가지고 청장이 있으니까. 또 최근에 뭐 중앙시장 화재 피해도 있었기 때문에. 네네. 뭐 적절한 장소가 방문했다라는 뭐 생각이 들지만 이렇게 당 위기론 아니면 당 해체 위기설 뭐 이런 걸로 이런 게 과연 좀 지지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런 항상 우리는 누구한테 표를 받을 때 위기설을 얘기하잖아요. 네. 뭐 항상 그렇게 좀 뭔가 좀 급박한 위기가 곧 올 것처럼 얘기하는 항상 그러한 패턴들. 지금도 좀 국민의당은 급박한 위기가 온 게 아니라 지금 계속 위기죠. 지금 위기죠. 네. 아이고 국민의당이 그 추구하는 다당제, 그러니까 양당의 그 기득권을 이제 견제할 수 있는 다당제를 기치로 내세웠으니까 좀 건전한 정당 문화의 정착에 있어가지고 좋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고요. 네. 다음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안부 소녀상을 전국에 확대 설치하는 것에 대해 역사의 이름을 빌린 위선이라고 막말을 한 이기원 바른정당 충남도당 대변인이 정당으로부터 제명 조치됐습니다.
이 전 대변인은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녀상과 부국강병이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그는 그래서 우리 동네에도 드디어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겠다는 단체가 생겼다며 공녀, 환양녀에 대해 민족이 실수했다면 유별나게 위안부는 동상까지 만들어 역사를 반복하지 말자고 한다. 민족 자존심에 스스로 상처내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저는 좀 당혹스러운 마음이 들기는 했습니다. 우리가 본인의 생각, 사고의 다양성이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세상에 그 다양성 말고 옳고 그름이라는 것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근데 이제 옳고 그름을 갖다가 다양성으로 포장해 버리면은 그 얘기가 되게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전 대변인이 이제 전쟁은 부녀들의 대량 성폭행으로 이루어졌다면서 독일 베를린에 소련군이 진주했을 때 대부분의 베를린의 여자들이 비극을 당했는데 독일은 그 당시에 이를 꺼내는 것을 불문율처럼 금기로 자리 잡았다 뭐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해요. 참 이거 답답합니다. 네. 그 위안부 역사를 기억한다며 우리가 지금 가는 곳마다 지금 동상을 세우는 것은 역사의 이름을 빌린 위선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과 동일한 건데요. 그 소녀상, 우리가 지금 위안부 평화의 소녀상이라는 것은 보니까 1991년도에 한국정신대문제협 이회가 시초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1991년도에 지금은 별세한 김학순 할머니가 그 사실을 용기 있게 증언하면서 공론화됐고 이듬해 종로구 일본 대사관 앞에 매주 수요일마다 집회를 시작해서 조각가 김은성, 김서경 씨가 공동 제작한 소녀상이 2011년도에 비로소 마련됐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국내에는 이러한 소녀상이 한 90여 개 정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아픈 과거를, 그러니까 이분 이제 페이스북 글을 저도 읽어봤는데 아픈 과거는 사람들이 꺼내고 싶지 않으니까 빨리 잊는 게 또 치유의 방법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거를 당하게 된 이유가 뭐냐는 거죠. 첫 번째 문제는 그겁니다. 당하게 된 이유는 나라가 제대로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겼었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시는 반복하지 말자는 역사의 교훈을 얻자는 거고, 두 번째는 독일 같은 경우는 뭐 소련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이분이 얼마큼의 역사적 팩트를 가지고 조사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쪽에서 사과하고 반성하고 화해 뭐 이런 단계들을 거친 것과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그 피해 사실을 너네들이 자발적으로 한 거 아니냐 식으로 왜곡시키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분은 역사 인식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소위 저는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극우주의자들이, 그러니까 친일 극우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잘 대변한 그런 멘션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아마 그 바른정당에서도 바로 제명 조치를 한 건 사실은 이분이 지위가 지금 대변인이라는 거거든요. 대변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아니면 페이스북에 논란이 되자 다시 한번 페이스북 또 글을 다시 올렸잖아요. 그 글에서도 역시 존전과 같은 내용의 글이었는데 이렇게 당의 대변인 어떻게 보면은 입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글을 올렸으니까 사실 바른정당으로서는 뭐 바로 제명을 했던 걸로 보이고 저는 이게 소녀상, 평화의 소녀상이 사실은 일본의 어떤 자기 반성하지 않은 일본에 대한 우리의 어떤 결집된 의지를 보여주는 거기도 하지만 우리 또 국내에서도 우리가 일본과 협상할 때 어떤 이런 사과를 받아내지 못하고 아니면 또 이러한 전에 있던 문제를 덮고 지나가려고 하는 어떤 국내 정치에 대한 불신, 불만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이게 우리가 소녀상을 세우는 게 일본에 대한 어떤 저항의 의지만 있는 게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이걸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던 어떤 책임의 문제도 같이 담고 있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런 게 자꾸 상기가 돼야지 안 그러면 죄진놈만 발 뻗고 자는 거예요. 피해자는 항상 그 트라우마에 겪으면서 고통 속에 사는 거고 죄진 인간들만 발 뻗고 자는 거거든요. 이게 자꾸 회상이 돼야지만이 그 죄진 놈들에게 그 사과를 받아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어떤 처절한 반성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그런 보상도 같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은 이게 우리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는 거에 오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안 맞았는데 맞는 것처럼 왜곡시켜서 그렇게 교육을 받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소위 이른바 의견의 다양성이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포장을 앞세워서 옳고 그름을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는 이런 것들은 좀 빨리 좀 극복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 답답합니다. 네. 같은 민족끼리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는지 뭐 그냥 이민 가시라고 하시죠, 뭐. 네, 피디님이 이제 아까 그 죄진 놈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최근에 한국과 일본이 다시 외교 협상을 했던 게 불가역적인 협상이다. 불가역적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무슨 불가역적이야. 네.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외교 조항, 외교 협정을 맺은 것 자체도 사실은 말 그대로 죄를 짓는 일이 아니었을까요? 뭐 그런 어떤 우리 일반인들의 상식에 맞지 않는 협상이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또 불만에 이건 아니다라는 마음이 모여서 이런 평화의 장이 또 전국으로도 확산되는 뭐 이런 또 기폭제가 된다고 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일 그 병탄 그쵸? 네, 일본이 한국을 강제로 강탈한 그 조약 못지않게 무슨 국제사회에서 외교 관계를 하는 나라끼리 불가역 뭐 다시는 재론에서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한다라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뭐 지난번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그러니까 얼마 안 된 일이에요 이거 사실 뭐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뭡니까 한일 군사보호협정 체결하면서 이제는 일본이 한반도에 유사시 본인들의 나라를 그러니까 일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반도에 본인들의 군대를 이렇게 들여올 수 있는 네네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자행됐던 거예요. 근데도 아직도 뭐 이렇게 뭐 정치적인 거네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탄압을 받네 뭐 빨갱이 좌파들이 뭐 어떠고 하는 이런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이건 좌우진영 논리가 아니라 화밖에 안 납니다. 이제 언급을 안 하는 게 상책인 것 같아요. 네, 예, 다음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세종에서 시내버스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버스 기사들의 열악한 근로 여건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세종포스트와 TJB가 소식을 전했는데요. 세종과 대전을 잇는 BRT 버스 운전원은 3일 또는 최대 나흘까지 연속 출근해 버스를 몰고 있습니다. 212번 버스의 한 운전원은 무려 5일 연속 출근해 일주일에 6일씩 35일 중 28일 동안 운전대를 잡기도 했습니다. 종일제로 하루 16시간씩 근무하는 세종교통 운전원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근로시간 68시간 한도를 뛰어넘어 주 96시간을 운전하는 게 관행처럼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우선 저는 이제 이 기사 접하면서 그 버스 운전 기사분들이 사고를 내면은 대부분의 그 시각은 운전 부주의 뭐 기사의 뭐 과실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운전은 사실 승객들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이잖아요. 그만큼 굉장히 뭐랄까 처우라든지 그 기사의 컨디션이 중요한데 우리가 비행기만 해도 그 파일럿들, 그 조종사, 기장 뭐 이런 분들 얼마나 대우해 줍니까? 물론 뭐 시내버스 운전 기사분들을 그렇게 대우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분들의 컨디션이 중요한 건데 이거는 뭐 하루에 16시간이면은 정말 큰 노동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또 뭐 사흘 연속, 나흘 연속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뭐 좀 말이 안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저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피곤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은 사고 유발률이 훨씬 더 높겠죠. 근데 실제로도 세종에서는 버스 교통사고가 좀 많이 일어나고 있다면서요? 예, 뭐 지난달 29일 세종시 버스 정류장에서 세종교통 212번 버스가 정류장 유리지붕과 충돌해 승객 3명이 다친 사고를 비롯해서 지난 1년간 크고 작은 버스 사고가 한 30여 건 발생했다고 합니다. 30여 건이면 한 달에 2건 이상 평균 뭐 2-3건 사이 정도라는 얘기인 건데 그러면은 이거는 세종시가 숫자를 생각해 보면은 버스 한 번 사고 날 때 말 그대로 적으면 2-3명이고 많게는 10여 명 이상이 피해를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세종시가 그 인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작은 도시잖아요. 작은 도시에서 이만큼 사고가 많다는 얘기는 좀 위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뭐 세종시는 지금 BRT 노선 관련해서 또 여러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하고 있고 또 시 자체에서 그런 그 세종에서는 또 특이하게 세종교통공사 보통은 우리가 대전에서는 도시공사가 있는지 세종에서는 교통공사를 만들었는데 이건 사실은 대중교통 체계를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겠다 뭐 이런 의지 표현이거든요. 근데 지금 BRT 노선 가지고도 민간 버스 회사와 지금 아직도 소송을 벌이고 있고 지금 이것처럼 운전기사들 가장 안전한 기본적인 운전기사들의 노동시간마저도 아직 다른 전국 지자체보다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는 것은 아직 어떤 공사에 만들어서 그
정책을 아주 효과적으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어떤 증명이겠죠. 대전 같은 경우는 뭐 시내버스가 준 공영제를 실시함으로써 뭐 버스 기사분들의 처우도 많이 좋아지고 그래서 좀 잘 자리 잡혀간 것 같아요. 뭐 물론 일부 이제 취업 관련한 비리들, 뭐 조합 그 간부들한테 뇌물을 주고 그 입사를 해서 문제가 된 경우들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세종도 좀, 그러니까 대중교통은 공공재입니다. 공공재는 시민 다수를 위한 이제 그런 장치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익성을 바라볼 게 아니라 공공의 편의성 입장에서 접근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뭐 이건 관련된 얘기는 아니지만은 저는 이런 기사들 보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좀 명칭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근로라는 말 있잖아요. 뭐 근로자, 근로기준법, 뭐 근로시간 이런 얘기 하는데 근로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열심히 노동하는 거예요. 그 우리 근면하다 할 때 근하고 로는 노동이니까 일하는 거는 그냥 노동자 뭐 일하는 건데 근로자면은 열심히 일해야 되는 노동자. 뭐 그 명칭 안에서 자꾸 이렇게 뭔가를 압박하는 듯한 그 노동자는 열심히 일만 해야 되는 거고 그래야만 뭐 한다 뭐 이게 노동자라고 해서 열심히 일하지 말라라 아니면 띵가띵가 일합시다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근데 노동하면 또 한국에서는 북한 뭐 노동당 이거 있으니까 괜히 빨갱이 같은 뭐 이런 것들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그 버스를 탈 때 운전기사분 네. 옆에 보면은 좌석에 보면은 종이가 한 장이 붙어 있어요. 거기에 네. 이제 근무 스케줄표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출발 시간 뭐 07시 그다음에 뭐 09시 뭐 이렇게 시간표가 적혀 있는 스케줄표가 항상 붙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그걸 이 사람이 어떻게 근무하는지 항상 보거든요. 네. 우리가 버스가 보통 기사님들이 일하는 거 보면은 출발 시간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령 뭐 대전역까지 버스를 운행한다면 역에서 다음 버스를 내가 출발해야 될 시간이 항상 정해져 있죠. 근데 버스라는 것은 그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시간이 항상 좀 차이가 있잖아요. 버스 운행하는 시간이 길어져서 목적지에 늦게 도착하면 그 목적지에서 다른 노선을 자기가 운전할 때 쉬는 시간이 그만큼 좀 줄어들죠. 그렇지. 연쇄 반응이 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항상 스케줄표를 그런 식으로 좀 출발한 시간만 정할 게 아니라 어떤 정당한 휴게 시간을 정해주는 것도 사실은 운행 시간에 쪼들려서 빠르게 막 운전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을 없애는 데는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이게 지금 실제로 세종에 있는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은 일일 이분들이 격일제로 일을 하신다고 하는데 하루 일하고 네. 하루 쉬시고 그렇게 말고 일일 2교대 그러니까 하루에 매일 일하는데 교대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격일제면 좋은 것 같은데 만약에 누가 이제 펑크 내갖고 본인이 메꾸면 그게 격일이 아니라 연달아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건 좀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되지 않을까. 뭐 세종 특별 자치시잖아요. 특별시잖아요. 말 그대로.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기자님. 수요일에 대충뉴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충뉴스의 중도일보 임병환 기자였습니다. 내일은 박정현의 머슴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내일 박정현의 머슴일기 시간에서는 현재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추진을 대전에서 하고 있죠. 그런데 그 관련해서 대전시가 이제 청와대에 올린 주요 현안 사업에 이게 이제 누락되었었다 뭐 이런 보도가 좀 들렸기도 했던 것 같은데요. 그 관련한 이야기 좀 들어보고 그리고 내년에 지방선거 관련해서 지금 많은 지역 정치권에서도 여러 가지 물밑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현 머슴을 모시고 각 정당에서 하는 정치 아카데미 그리고 의원들의 거취 문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우였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I'll be back.